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빅테크가 들어오는데 관문을 열어줬다. 규제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피터 틸은 자각을 한 거예요. 빅테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움직여야 된다. 좋은 발상을 해서 이론을 정립해 놨지만 실제로 실행했던 혁명가들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맨날 다쳐나가고 또 화학물질 같은 거 마셔가지고 노동자들이 죽어도 자기 권익을 못 찾는 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였어요. 가까운 과거예요.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는데 맞아요. 왜 월가만 부자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마약장애가 되고 아빠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펜타닐로 지금 좀비가 됐지? 작가님, 그럼 피터 틸이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금융을 구체적으로 혁신하고 또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왜 옛날에 그 미국 골드러시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금광 사업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누가 제일 많이 돈 벌었어요? 청바지나 뭐 여관하고 뭐 이렇게. 총발 사업자가 돈 네. 벌잖아요. 그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돈 네. 벌고. 그 인프레 사업자가 돈을 벌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가 뭘까?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 글쎄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뭐 서클 같은 네. 회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미국의 그 법만 그 준비금에 대한 요건만 갖춰주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시하고 500억 달러 이상 발행할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감사받고 공개하면 나도 지금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법률적으로는 발행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왜 못할까? 사람들이 뭐 그죠, 작가님이 발행했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발행한 코인보다는 신뢰도가 덜하다고 생각하고 안 쓰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 신뢰도가 떨어질까? 내가 발행한 코인은.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뭐 고객을 X로 이렇게 확보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팬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영향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그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법률적인 요건은 그렇지만 내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블록체인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최저 자본금 5억 정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5억 가진 사람이 발행할 수 있을까? 5억만 가지고 있으면 발행 못해요. 그거 예를 들어서 테더가 있는데 내가 테더를 능가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시키려면 지금 테더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월등히 높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자를 많이 주거나 해야 돼요. 그죠. 이득이 있어야죠. 네, 이득이 있거나 편하거나. 편하거나. 근데 보통은 그 빅테크 영역에서의 어떤 장점은 사실은 편의성이거든요. 사용자 편의성.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테더보다 이득을 더 줄 수 있을까? 아니면 테더보다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 가지고 못 만들죠. 그리고 내가 자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접근법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가지고 이제 막 달려들 텐데, 네. 그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만들 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 블록체인이 필요해요. 그럼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어줄게. 그걸 지금 피터 틸이 준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여기서 만들었을 때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유통시킬 수 있어야 돼. 그 체인막,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지금 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피터 틸이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그 쉽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싸게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서 실제 사업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금융 소외국에서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빠르고 싸게 제로 수수료로 유통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럼 결국은 금광 사업자들이 앞으로 달려들 텐데 내가 숙박업하고 청바지 사업하고 곡괭이 팔겠다라는 거예요. 피터 틸은 본인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놨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이 열렸어. 근데 여기에 빅테크들과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근데 그럼 너희들은 삽하고 곡괭이하고 청바지가 필요하잖아.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준비해 놨어요. 또 하나는 피터 틸은 그 마크 저커버그나 자기가 그 여러 가지 하려고 할 때 보니까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프레임이 너무 세더라. 결국은 내가 자본력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종국에는 내가 다 지금 할 수 있는데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다 할 수 있는데 종국에는 법 때문에 안 되더라. 그렇죠. 여론 때문에 안 되더라. 언론 때문에 안 되고 국회 민주당 때문에 안 되더라. 그런 네. 규제 프레임 이거를 논의해서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만들고 설득하는 그 조직을 후원하고 공부하고 참여하는 피터 틸이 그 예전에 왜 그 금광 그 골드러시 때 누가 돈을 뭐 청바지를 팔거나 숙박업을 하거나 뭐 곡괭이 팔거나 이런 물건 판 분들이 벌었다고. 금광 사업자도 돈을 벌었겠지만 사실은 금광 사업자보다도 인프라 사업자들이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그 청바지를 만들어 팔고 이제 그 곡괭이 만들어 판 사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어
났다면 이제 누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뭐 그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금이라고 치면 그걸로 네. 코인을 성공시키는 회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 만들 수 있게 인프라를 지원하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피터 틸은 본인도 지금 페이팔 그 2023년에 그 페이팔 US 달러라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놨어요. 근데 지금 피터 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은 그 페이팔 사업 그냥 금광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빅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비자 카드예요. 초당 결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그게 이제 우빅스고요. 초고속 인터넷도 있어야 되잖아요. 빨리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 그러니까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비자 마스터카드처럼 전 세계에서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속도가 좀 느리다는 문제가 있죠. 용량이 작고. 그래서 이제 초당 처리 속도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거기 7개인가 10개 이제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초당 뭐 6,500개인가 뭐 65,000개가 되는 거. 결제 처리 속도를 높인 비자 카드. 스테이블 코인의 비자 카드망이 우빅스예요. 네, 여기에 피터 틸이 투자를 해놨어요. 초고속 인터넷망,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에 빠르게 해놓은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인데 사이드 체인으로서 그 처리 속도를 궁극적으로 높이겠다라고 하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플라즈마라는 거는 그 태양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오빅스 플라즈마에 피터 틸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지분으로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나 마크 저커버그가 기술력하고 자본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그동안에. 사실은 규제 프레임 때문에 못했던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이 계속 고집을 피웠고 공화당 의원들이 거기에 설득당했다거나 아니면 공화당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었다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상에 빅테크들이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규제 프레임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장 그 스테이블코인 액트, 지니어스 액트의 가장 큰 역사적 의미는 빅테크가 들어오는데 관문을 열어줬, 규제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규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빅테크는 못하죠. 그렇죠. 정치 권력으로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죠. 법으로. 네네. 여론으로. 그럼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피터 틸은 자각을 한 거예요. 빅테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결국은 민주당과 의회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백악관, 행정부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움직여야 된다. 그들을 움직이려면 일단 논리 체계를 개발해야 되고 법률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법을 바꾸는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 체계 언론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리저브 프로토콜이에요. 리저브 프로토콜이라는 조직에서 학술 대회 그리고 연구 등을 통해서 규제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반대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피터 틸이 가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연설을 해요. 이번에도 7월 2일인가 그 리저브 프로토콜의 대회가 있거든요. 그 포럼 대회가. 네. 근데 거기에 피터 틸이 이제 가서 자기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빅테크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미국의 새로운 금융, 효율적인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제 프레임까지도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틸은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가 하고 있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에 접목시키겠다고 하는 오빅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즈마 그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아니,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거 다 만들어 놔도 결국 민주당이 반대하고 월가가 반대하면 못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지원하고 월가가 지원하는 우호적인 여론을 이제 보도하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들이라고 하는 네. 저도 외신 기자 해봤지만 국내 기자들이 앉아서 큐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제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종합지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예요. 이 네 가지 레거시 미디어가 전부 다 사실은 월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이조스가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도 트럼프하고 손잡으려고 이제 예전 반대 사설을 뺐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안 된다고 지지 지금 이제 하면 안 된다는 사설을 그 선거 전날 올렸었어요. 원래 편집국에서 그 사설을 준비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트럼프 반대하는 그 사설을 제프 베이조스가 빼라고 하니까 편집국에서 반발해서 막 사표 쓰고 그랬어요. 네, 그 전까지 원래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논조는 반 트럼프, 친민주당, 친월가였어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정 노선을 걷고 있지만 뉴욕타임즈도 대표적이고요. CNN 대표적이에요.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을 우리가 그 외신 기자들이 이제 큐레이션해서 보도하는데 그 보도하려고 하는 큐레이션 대상의 소스가 전부 민주당 월가 이익을 대변하는 소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면 계속 달러를 많이 찍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옹호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은 계속 나는 강남 아파트 못 사고 기재부 다니는 친구는 강남 아파트 200억이 되는데 내 상계동 집은 7억 8억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큐레이션해서 계속 쓴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어떤 논리들을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도하려면 네.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왜냐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신문이 다 그건데 그쵸. 다른 신문 안 봐요. 다른 신문도 다 마이너 페이퍼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폭스뉴스 뭐 이런 거 다 마이너 언론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공화당과 트럼프의 어떤 트럼피즘을 옹호하고 보도하는 매체들이잖아요. 중립이나 객관적이라는 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립이라는 것도 나의 입장이에요. 나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립이라는 것도 내가 이 지점을 선택한 거예요. 나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모든 보도는 나의 입장, 기자의 입장, 데스크의 입장, 음. 신문사의 입장이에요. 네, 거기에 중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그럼 중립적인 거죠? 그쵸. 내가 민주당 편들면 중립적이 아닌 거고 공화당 편들면 중립적인 거고 반대면 또 중립적인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쪽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게 중립적인 건가? 중간에 있다는 중립도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모든 건 입장이에요. 중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객관적인.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주관적이 되는. 네. 그래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라는 거는 애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선택할 때 어떤 다양성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거스 미디어 5개 정도 딱 아침에 딱 보고서 거기서 모든 뉴스가 다 나와요. 그게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언론의 현실을 만든 것조차도 사실 월가예요. 왜냐면 광고해주는 거에다가 기사를 쓰는 거고 광고 안 해주는 데다가 그쪽에 입장이 뭔지 가서 물어볼 시간이 없죠. 여력이 없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 자본주의 국가의 미디어라는 거는 그 나한테 광고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뭔지 물어봐서 쓰는 거예요. 그게 영 거짓말 같다 그러면 조금 고치라고 하고 영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써주는 거예요. 작가님 그러면은 결국엔 피터 틸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정말 월가의 기득권 그리고 월가의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어떤 사장님들만 자꾸 돈 버는 거를 과거 소련 이제 사회주의도 나오면서 자본주의 안에 사회주의가 약간 접목이 되면서 이 사실 이 제조업 사장님들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옛날처럼. 지금요? 네, 그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네. 그래도 이제 정말 예전에 착취했다면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부가 이제 다 월가의 금융가들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그냥 그렇고 노동자도 힘들고 이들만 살이 찌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쭉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 스미스하고 그 칼 막스하고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각기 다른 결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본인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 중산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금고에 금이 많으면 부자 나라인데 그래서 영국은 중상주의로 수출 많이 하고 수입 줄여서 영국 왕실에 금이 저렇게 많은데 왜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그지들이 다 누워있고 부녀자들이 헐벗고 있고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있을까? 왜 영국이 이 모양이 됐을까? 근데 금이 많아서 우리는 부자인데? 부자 나라인데 왜 국민은 가난한가? 네.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그리고 칼 막스는 아담 스미스가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 거에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 수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건데 네. 노동자들이 노동 가치를 화폐로 바꿔서 쉽게 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월급을 받아서 내가 쌀을 사고 빵을 사고 옷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고 이 소비, 네. 이 소비를 다 합한 거. 노동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해줄 수 있는 경제가 좋은 경제인데 그래서 GDP 이걸 생산으로 치환한 거예요. 정기화시켜서 GDP가 국부라고 한 거죠. 국가의 개념을 바꿨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선배가 국부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립해서 온 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난해지지? 그럼 부자가 돼야 되는데 생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왕실의 금이 부자였는데 이제 생산이 부자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됐는데도 가난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지? 아, 그래서 봤더니 10시간 일하는데 5시간 임금만 주더라. 자본가들이 5시간의 임금 데이터를 빼돌려서 착취하더라. 잉여 노동력을 착취하더라.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공산혁명을 했죠. 자본론을 쓰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죠. 네.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잘못됐다. GDP 개념이다. GDP 개념을 아담 스미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이제 아담 스미스 개념을 정교화시키고 나니까 GDP 개념이 나온 거고요.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국부론을 쓰고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가 해서 자본론을 썼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을 했죠.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혁명을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 이유가 자본주의거든요. 리카도부터 이제 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러시아가 붕괴하면 소련이 붕괴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틀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공산주의 그 칼 막스의 자본론에 쓰여져 있던 잉여 노동을
경영을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이 구조는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구조적 모순이어서 이게 그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라고 했던 이 이론만큼은 굉장히 천재적인 이론이라는 걸 다 인정하죠.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경제학자를 이제 만약에 3명만 꼽아라 그러면 그 중에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막스는 거의 이견 없이 들어가요. 천재 경제학자. 그리고 네. 이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죠. 그게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건데 네. 사실 선구자적인 어떤 그 발상을 한 이론가들은 좋은 발상을 해서 이론을 정립해 놨지만 그걸 실행해 나가는 공산혁명 실제로 실행했던 혁명가들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갖다 줘도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공산혁명은 그걸 실행하는 혁명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 그 이론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이론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그 이론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자본가들이 착취하지 못하게끔 시민사회나 이제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서 우리나라도 뭐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전태일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미싱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맨날 다쳐 나가고 또 화학물질 같은 거 마셔가지고 석회 같은 공장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어도 저기 자기 번익을 못 찾는 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였어요. 가까운 과거예요. 그게 지금 개선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녀들은 그래도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고생하셨던 분들 때문에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50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보니까 왜 그러면 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 철강에서 다니다가 잘렸지? 그래서 엄마는 할아버지가 잘리고 나서 대학 등록금 못 대주니까 대학에 공부는 전교에서 2등했는데 대학에 못 갔고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약하고 자꾸 노페인 같은 사람들 만나서 맨날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힐빌리 노래라는 걸 쓴 제디 벤스 부통령이에요. 네. 현재 예일대 나와서 지금 부통령이 돼. 왜 이렇지? 라고 보니까 왜 월가만 부자가 되는 거? 자본가도 이제 착취를 줄였고 아담 스미스 국부는 왕실도 지금 미국의 정부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는데 맞아요. 왜 월가만 부자가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마약장애가 되고 아빠는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펜타닐로 지금 좀비가 됐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이런 너무 불합리한 걸 개선했던 미국의 황금기 1970년에서 한 90년대 이때는 중산층들이 다 잘 살았죠. 직장도 번듯하고 뭐 정말 노력만 하면 되고. 네, 그게 어느 이제 시점이 분기점이 되냐면 미국의 제조업 부흥기가 1920년대 광란의 20년대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면 그냥 전 세계 다 사주는 거야. 왜냐면은 1차 대전 때 유럽은 망가졌고 네. 유럽의 생산시설 다 망가졌잖아요. 영국, 독일 다 망가지고 했는데 미국만 제조업이 이제 살아남았었죠. 미국도 1907년에 대공황을 겪었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제 위기의식이나 알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광란의 20년 제조업의 부흥기를 보내죠. 네. 유럽이 1차 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시설은 미국에만 남아 있고 시장은 전 세계가 시장이니까 네. 미국이 만들면 GM 캐딜락, 뭐 제너럴 일렉트릭 라디오 같은 것들 전 세계가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란의 20년대라는 호황기를 겪었잖아요. 그 위대한 개츠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자 강 맞은편에 집 지어놓고 맨날 파티하는 이게 이제 광란의 20년대를 상징해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고 이걸 왜 그렇게 위대한 소설이라고 하나? 그냥 여자친구 못 잊어가지고 이상한 남자놈이 돈 벌어서 맨날 파티하고 술 먹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위대한 소설이지 했는데 그게 이제 광란의 20년대라는 어떤 시대상을 잘 반영한 소설이다. 그래서 어떤 시대상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문학이나 예술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왜 광란의 20년대를 보냈던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하는가. 만약에 닉슨 쇼크라는 게 없었으면 미국은 계속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과는 어떤 다른 산업 구조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조업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금융업에 비해서 몰락하진 않았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브레튼 우즈 체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파운드화 체제하고 똑같은 체제예요, 사실은. 근본이제. 네.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금의 일정 비율로 고정시켜 놓고 전 세계 다른 모든 화폐, 달러를 포함한 다른 모든 화폐를 파운드화에 고정시켜 놓은 거. 이게 이제 44년 이전에 영국 파운드화 중심의 근본이제죠. 네. 근데 2차 대전을 겪고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국, 유럽이 미국한테 무기를 사고 재화들을 사니까 상품을 사니까 유럽에 있던 특히 영국에 있던 그 금이 전부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 영국은 또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금을 팔고 파운드화를 팔고 채권을 팔아서 영국은 무기를 샀던 거예요. 근데 그 파운드화와 영국 채권과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많이 갔죠. 그럼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고 그 화폐 발행권을 내가 얻는 대신에 영국 정부의 채권을 싸게
사준 건데, 음. 그러니까 비싸게 사준 건데, 금리를 낮게 쳐준 건데, 이 영국에 있는 금이 전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영국의 채권을 앞으로 계속 높은 금리로 사줄 비싼 가격으로 낮은 금리와 비싼 가격. 네네, 낮은 금리와 비싼 가격으로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화폐 발행권이 없으니까 더 발행 못 하잖아요. 파운드. 금에 묶여 있으니까. 금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로스차일드나 이런 금융 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제 영국 왕실하고 나는 계약을 했는데 그 영국 왕실의 채권을 비싸게 사주는 대신에 싼 이자로 사주는 대신에 내가 화폐 발행권을 가졌던 건데 파운드 발행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금을 다 미국에 팔아버리니까 금융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채권은 계속 사줘야 되는데 화폐 발행을 못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미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약을 한 거야. 이제. 그럼 앞으로는 미국의 채권을 낮은 금리로 영국하고는 원래 100년 만기 그 무이자 채권을 발행했었어요. 네. 금융 세력이. 근데 미국하고는 내가 낮은 금리로 영국처럼 사줄 테니까 대신에 달러 발행권을 우리에게 줘라는 계약을 했겠죠. 그게 이제 1913년도에 연준이 생겼을 때 그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JP 모건 같은 원래 이제 JP 모건이 1907년에 있었던 미국 대공황을 구제금융을 해줘요. 원래 재무부가 해야 되잖아요. 네. 채권 발행에서. 근데 그 역할을 그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레이하고 그때 쿤 로앱이라는 더 시티 오브 런던에서 건너온 금융 세력들이 해줬어요. 네. JP 모건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사들이 중앙은행을 설립해 달라는 이제 그 목소리가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원래 미국은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중앙은행을 2번 만들었다가 20년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폐지했었어요. 왜냐면 주정부들이니 각 주정부들이 어떤 통합 패권이나 이제 주권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합해서 그 연방 정부가 그걸 다 갖는다? 이건 주정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는 거였거든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다 폐기해버렸죠.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금융위기가 났어요. 1907년에. 근데 그 금융위기를 JP모건이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재무부가 빚을 졌으니까 중앙은행 설립하는 어떤 이 명분을 거절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설립해주고 달러의 발행권을 이제 연준한테 주고 그 연준의 지분을 FRB, 뉴욕 FRB 주주들, 지금 있는 월가 은행들이죠. 월가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로 6%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금융 세력의 입장에서는 달러 금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금융 세력들이 미국으로 가니까 금도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면 근본이제는 영국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이 맞물려서 결국은 1944년도에 이제 화이터 덱스터라는 이제 경제학자와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서로 지키고 뺏으려는 싸움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긴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케인즈가 아무리 스타 경제학자여도 상황이 금이 다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근본이제를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뀐 건 없었어요. 조금 더 정교해졌을 뿐. 영국이 했던 근본이제는 미국이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